201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그리고 셀틱의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까지 5명의 한국 선수들이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은 A조에 속했어요. 맨유,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를 상대하게 되고요.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은 죽음의 F조에서 도르트문트, 밀란, 뉴캐슬을 만납니다. 그리고 셀틱의 한국인 트리오는 E조에서 페예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치오를 상대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 A조에서 이제 어떤 팀들 어떻게 상대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이적 시장 내내 맨유랑 연결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맨유를 바로 이제 상대하는 그런 또 흥미로운 대진이 됐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맨유는 결국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더 시급하다 하면서 센터백 영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유가 많은 고민에 쌓여 있고, 사실 뭐 맨유가 뭐 최전방 공격수도 원래는 케인을 원했는데 케인도 뮌헨한테 사실 뺏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뺏겼다라기보다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했죠. 김민재도 시도 자체를 안 했고 케인도 시도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예, 원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만 원했다. 그러니까 원하기만 했는데 이게 인수가 안 되면서 인수가 됐으면 됐을 텐데. 예. 그렇죠. 카타르 자본의 인수가 안 돼서. 근데 인수가 됐어도 케인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인 왜냐면은 토트넘이 안 보내줄 거라고 아예 그냥 가정을 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네. 다만 이게 좀 빠그러져서 내년에 좀 공짜로 FA로 왔으면 했을 텐데. 그 질러 보기는 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카타르 자본이 왔으면은 거부하기 힘든 돈을 그렇죠. 제시는 할 수 있었겠죠. 네.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이제 맨유는 닥쳤던 맨유는 바이에른 뮌헨을 쳐다보다가 만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 팀씩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상대 팀들 전력을 살펴볼 텐데, 우선 뭐 가장 큰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경기는 사실 챔피언스리그의 조금 고전과 같은 클래식 매치 아니겠습니까? 예,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양 팀이 붙었었는데요. 뭐 역대 맞대결 전적은 4승 5무 2패로 바이에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깜누의 기적이자 깜누의 비극. 1998-9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언이 바슬러의 프리킥골로 이른 시간에 앞서 나갔고 그 후에도 골대도 맞추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언이 쉽게 승리하는 듯 싶었으나 추가 시간에 슐샤르와 쉐링엄이 골을 넣으면서 1대2 역전패에 당해서 심지어 그 두 선수 다 교체 투입된 선수였습니다. 사실 뭐 기록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를 상대로 훨씬 많이 이겼는데 이 너무 상징적인 또 결과가 있다 보니까 맨유가 좀 바이에른 뮌헨에 강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사실 뭐 기록을 봐더라도 5번의 무승부도 있으니까 좀 팽팽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근데 바이언이 더 많이 웃기는 했었죠.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3-14 시즌에도 바이언이 8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을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2009-10 시즌에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거해서 이제 바이언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역대 이제 8강 대결에서는 모두 바이에른 뮌헨이 웃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 맨유 같은 경우 초반 성적 보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토트넘을 상대로 0대2 완패를 당했는데 맨유가 다른 경기들은 다 이겼어요. 하지만은 내용이 좋지 못했죠. 뭐 울버햄튼전도 경기 내용에서 밀린 데다가 오심까지 있었죠.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심판위원회에서 오심이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오심 덕분에 이겼다. 그리고 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 같은 경우도 먼저 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질 뻔했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경기 시작 4분 만에 2대0으로 끌려가니까 이거 맨유가 홈에서 지겠는데 했던 거를 노팅엄이 좀 스스로 무너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3대2로 역전승을 거뒀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맨유 이적 시장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필요한 포지션들을 영입하긴 했어요. 맨유가 어쨌건 최우선 영입 목표로 삼았던 게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였잖아요. 여기 이제 호일룬과 마운트를 영입한 거고요. 또 이제 데야를 결국 떠나보내기로 하면서 오나나를 급하게 영입을 하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테나 감독이 이제 빌드업 좋은 골키퍼를 찾았는데, 뭐 사실 오나나가 지난 시즌 인테르의 챔스 준우승의 주역으로서 선방 능력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골키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뭐 나간 선수 중에서는 뭐 주력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데야와 프레드 딱 2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전력 보강은 그래도 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원했던 선수들을 데려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비싸게 데려왔다. 그건 호일룬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너무 비싸게 영입했죠. 오나나도 골키퍼 포지션을 고려하면은 가격은 좀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저는 오나나는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운트와 호일룬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게다가 예. 호일룬도 지금 부상인 상태로 합류를 했고 마운트는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네, 현재 그 맨유는 또 부상자가 너무 많이 있죠.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상은 루크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기는 10월 22일 복귀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11월이나 돼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마운트 오자마자 안 좋았는데 부상을 당했는데 마운트 부상은 도리어 맨유한테 잘 된 게 아닌가. 예, 부상당해서 에릭센이 나오니까 경기력이 좋아지는 뭐 그런 네. 효과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수비 라인의 전반에 걸친 부상자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가 뭐 라파엘 바란도 부상이고 말라시아는 루크쇼보다도 먼저 부상을 당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가 일단 급하게 왼쪽 풀백을 찾다가 쿠쿠렐라니 뭐 여러 선수들과 접촉을 하다가 결국은 레길론 임대 영입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맨유가 영입을 하는데 토트넘에서 심지어 안 쓰던 선수를 급히 데려간다. 물론 레길론이 고점 시절에는 스페인 대표팀도 갔었고 뭐 세비야에서 잘하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지금은 많이 폼이 떨어졌는데 데려가는 것은 역시 급히 잠깐 쓰려고 그런 것이다. 예, 거기다가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중원도 이슈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카세미로도 어쨌건 간에 전성기에서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카세미로의 백업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사실 맥토미니 보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판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맥토미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바이언 이적설은 뭐 바이언에서 관심 없다로 이제 종결되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피앙 암라밧을 이제 거의 뭐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피앙 암라밧 얘기도 상당히 웃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접촉을 한 건 6월부터 접촉을 했대요. 6월 말부터. 그래서 암라밧은 맨유가 오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유가 이게 카타르 자본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인수가 안 돼서 제대로 된 오퍼를 계속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아마 좀 딜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암라밧이 카타르 월드컵 모로코의 4강 주역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바르셀로나와도 연결이 될 정도로 최근에 좀 뜨거워졌던 선수인데 합류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팀의 약점을 어느 정도 메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맨유의 전력을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최전방에는 호일룬이 부상해서 복귀한다면 호일룬이 뛰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는 부페, 왼쪽 윙은 레시포드 나와야 됩니다. 레시포드는 톱에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첫 두 경기 고전했던 것도 레시포드가 톱에서 뛰었었고 그 다음에 레시포드가 윙으로 나오니까 노팅엄전에 완전히 미친, 사실 저는 그 노팅엄전 최우수 선수는 레시포드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왼쪽에서 휘저으면서 많은 걸 했죠. 거의 네. 상대 수비를 파괴했고 PK도 얻어내고 뭐 혼자서 거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윙은 좀 고민이죠. 안토니 여전히 잘 못합니다. 예. 차라리 펠리스트리가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좀 문제가 있고 중원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에릭센과 카세미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나아요. 예. 실제 부페, 에릭센, 카세미로 셋이 뛰었을 때 공식 대회 1패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사실 가장 맨유가 좋았던 플레이가 이 세 명에게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카세미로의 파트너로 암라바트가 나올 수 있죠. 바이언전 같은 경우 예. 조금은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때는 이제 암라바트와 카세미로가 더블 볼란트에 설 수도 있고 뭐 그 외 경기들에서는 카세미로, 에릭센은 이제 암라바트가 조금 백업 역할을 수행을 하는 형태로 가겠죠. 사실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뭐 맨유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문제가 수비입니다. 바란 리산드로가 있으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민재 3옵션으로 고려했을 뿐이다. 근데 지금 리산드로의 높이 문제가 이제 바란이 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예, 그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왼쪽 풀백 문제가 가장 크죠. 예. 예, 왼쪽 풀백이 말라시아도 사실 지난 시즌 기대 이하였잖아요. 예. 근데 또 심지어 부상 후 빠져 있고 루크쇼는 장기 부상이고 이런 가운데 레길론이 온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점은 있긴 하죠. 차라리 완비사카 오른쪽 풀백에 달롯 왼쪽 풀백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정도죠. 예. 실제 지금 그렇게 뛰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부상이나 징계자가 나올 경우 그럼 누가 대체하냐는 거니까 레길론을 급하게 임대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결국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다면 어떤 형태로라든지 이 왼쪽 수비라인,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또 왼쪽 센터백으로 지금 유럽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으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풀백에서 실제 예. 많이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랬으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도 암라바트 영입 안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게다가 이제 그 테나 감독 밑에서 센터백으로 보직 변경한 선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리산드로를 돌렸을 수 있었죠. 네, 결국엔 린델로프와 맥과이어를 잘 정리했으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맥과이어가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맨유는 결국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지켜볼 팀은 또 김민재 선수랑 인연이 있는 팀입니다. 튀르키예의 명문팀 갈라타사라이를 만나게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경기로는 이제 1971-73 시즌 아주 옛날에만 만나봤습니다. 그때 네. 이제 유로피안컵에서 만났는데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지만 홈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돌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바이에른 입장에선 갈라타사라이랑 같은 조라는 게 도리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상하게 튀르키예 사람들이 예. 잉글랜드만 왔다 하면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막 그 웰컴 투 더 헬 막 이러면서 예. 예, 반면 이제 독일하고 튀르키예는 그래도 관계가 나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이주인들이 그렇죠. 이제 독일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독일에서 심지어 독일 대표팀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튀르키예계 선수들이 많이 있을 정도다 뭐 보니까 사실 대표적인 외질도 있고 뭐 예. 최근엔 균도안도 있고요. 예, 엠레찬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요.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에 그래도 상당히 보강을 잘한 편에 속합니다. 이카르디가 오자마자 미친 듯이 골을 넣고 있어요. 예,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득점력 하나로 먹고 살던 선수인데 여러 가지 그 사생활과 뭐 팀과의 여러 가지 그런 경기 외적인 문제 때문에 좀 집중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자신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아네랑의 문제도 좀 잘 풀렸다는 얘기 속에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앙헬리뇨도 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데미르바이도 영입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준수한 영입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이번 시즌 조금 기대를 가지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이제 나폴리의 레전드죠. 이제 베테랑 벨기에 공격수인 메르텐스도 와서 그 필요한 경험들을 채워주고 있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이제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좀 부상으로 초반에 좀 못 뛰고 있는 부분들. 네. 이 자하까지 사실은 좀 쌩쌩했다면 사실 갈라타사라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A조의 조금 다크호스, 좀 16강을 노릴 수 있는 팀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러기에는 조금 전력 차가 크게 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는 현실적으로 유로파리그 그리고 또 이제 튀르키예 리그 우승에 도전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팀, 사실 뭐 갈라타사라이가 4번 포트였고 3번 포트는 코펜하겐인데 아마 이제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코펜하겐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코펜하겐의 전력은 좀 어떨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덴마크 팀들을 뭐 만난 적이 있긴 한데 코펜하겐이랑은 처음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덴마크 팀과 역대 기록은 6승 2패로 우세한데요. 근데 이제 그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현재 그 덴마크 리그에서 5승 1패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그 1패도 가장 최근에 당한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덴마크 리그 기준인 거고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름도 생소한, 저 사실 처음 들어보는 팀이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팀이면 정말 생소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폴란드의 그 락프와의 경기에서 1승 1무 그것도 1대0 승리로 1, 2차전 도합 스코어는 2대1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고전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붙는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10번 등번을 달고 있는 유누시 정도만 조금 들어본 선수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뭐 낯설어요. 뭐 클라이슨 예. 같은 경우도 좀 있긴 하고요. 곤살베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까지 얘기 드린 대로 A조의 상황을 보면 뭐 16강에 갈 팀은 거의 모든 전문가, 모든 기자, 모든 이들이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가 올라가는 것은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1위로 올라가야 조금 16강 대진표가 수월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도 조금 바이에른 뮌헨이 좀 압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맨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언이 그냥 쉽게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맨유는 도리어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조에 갔었다면은 그랬으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예, 조별리그 탈락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조에서는 1패, 2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초반에 지금 안 좋을 때 거기서 패해버렸으면은 정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조가 조금 운이 따랐다 보니까 그래도 16강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뮌헨한테 2패를 다 당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경기들에서 충분히 이제
이제 승리를 좀 쌓을 수가 있는 대진표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얼마나 사실은 맨유가 위기냐는 것이 바로 이 레길론 영입설에서 저는 느껴진다고 봐요. 물론 갑작스럽게 레프트백이 둘 다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에서 심지어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선수, 게다가 저희가 그 폼을 최근에 봤잖아요.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에 가서도 굉장히 부진했던 레길론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카세미르와 바란이, 어떻게 보면 바란은 부상, 카세미르는 조금, 물론 이제 노팅엄전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떨어진 모습을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하자면 확실하게 전력이 떨어진다. 거기다가 이제 호일룬도 아직까지 써보지도 못한 데다가 유망주에 불과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리에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암라바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오는 거고, 마운트는 지금 막 벌써부터 맨유 팬들이 욕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맨유는 이번 시즌 행보가 위태로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정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퀄리티도 떨어지고 조직력도 좀 미비하다. 저는 뭐 그래도 테나우 감독이 지난 시즌 있는 선수들로도 그 후성적으로 거뒀었잖아. 그리고 그 선수들에서 나간 선수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그 리그에서는 그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일단은 16강에 올라간다면 후반기에 조금 반등하고 1월 이적 시장도 있긴 한데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게 역시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보는 재미를 많은 축구 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공격수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일단 매치에서는 이제 호일룬, 이미 지난 시즌에 잡아먹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호일룬이 아무것도 못했었죠. 김민재 상대로. 그때 아탈란타에서 뛰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호일룬에게는 저는 뭐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호일룬이 김민재한테는 딱 좋은 먹잇감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네. 호일룬 선수가 큰 키에 빠른 스피드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막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키는 큰데 높이의 강점은 없어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고, 김민재 선수도 키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김민재 선수한테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카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 폼이 상당히 좋긴 한데, 이 선수도 보면은 막 기술로 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유형이라기보다는 빠른 타이밍의 슈팅, 상대를 잘 속이면서 들어가서 빈 공간에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 데 능한 선수잖아요. 약간 좀 노련한 유형의 공격수인 건데,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호일룬보다 이카르디가 더 요주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예, 하지만은 뭐 이카르디가 튀르키예 리그에서 잘하는 거지, 한동안 그래도 정점에서 많이 내려온 선수다 보니까 뭐 이카르디도 잘 막아낼 거라고 보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자아가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아가 회복한다면 예. 자아를 막는 것, 그 힘과 또 속도, 여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또 사실 뭐 맨유에서도 레시포드가 사실 위치는 좀 이제 왼쪽 공격을 맡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담당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 레시포드를 커버하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엘 유니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인데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선수죠. 거기다가 코펜하겐 자체가 공격을 하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예, 거의 전원 수비 형태로 할 거예요. 예, 결국에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전이나 코펜하겐전은 김민재 선수의 후방 빌드업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 맨유전, 뭐 사실 호일룬이나 뭐 레시포드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안토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다양한 기술로 공격해 올 때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차단하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레시포드의 침투를 막아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긴 하죠.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투엘 감독은 계속 왼쪽 센터백으로 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시포드랑 붙을 일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또 이제 맨유전에 레시포드의 빠른 스피드를 감안해서 김민재 선수 오른쪽 센터백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과연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가 언제 경기할지 아직 이제 조편성만 나왔지 대진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진 일정이 또 확정되는 대로 또 저희가 추가적인 챔피언스리그 분석,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